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한테 경제적 여유를 주고 싶다라는 거는 단순히 많은 돈을 줘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시 학생들 사교육비가 1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을 세 가지는 좀 중요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 저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경제적 여유라고 하면은 아마 많은 돈을 자식한테 물려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경제적 여유라는 게 과연 그게 맞을까라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 전에 어느 책을 봤는데요. 미국에 있는 수많은 부자들한테 한 사람이 실험을 해봤답니다. 세금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 한 10,000원 이하의 금액이 있는데 이 우편을 회신하면은 세금을 환급해 주겠다라는 실험을 해봤는데 트럼프도 그 안에 껴있었다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세상에서 얼마나 부자입니까? 정말 빌딩도 가지고 있고 전용기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부자가 10,000원도 안 되는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 우편을 붙였다라는 겁니다. 그냥 밑에 사람한테 시켰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시켰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돈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가 계속 대물림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한테 경제적 여유를 주고 싶다라는 거는 단순히 많은 돈을 줘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부자로서 그리고 돈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행동과 태도를 자식한테 얼만큼 알려주느냐, 이것이 바로 경제적 여유를 주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학생들 사교육비가 1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월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사실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근데 저는 사교육비에 대한 내용도 어느 정도 필요는 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 환경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변에 있는 옆집 친구가 어느 학원을 다니는데 내 자녀라고 또 그 학원을 안 다니고 뒤처지는 모습은 사실 부모의 입장에서 보기 싫거든요. 단순히 대학 들어가는 거 이후에 더 나은 경제 생활을 하기 원한다라고 하시는 부모라면은 경제적인 교육을 조금 더 시켜주시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원에 진학해서 공부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주변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면서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경제 공부라는 것이 우리 수능 시험 공부하는 것처럼 쪽집게로 정답을 알려줄 수 있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그만큼 사회적으로 넓게 생각하고 다양한 시선을 봐야지 내 기준에 맞는 경제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경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학원은 어디 다녀야 되나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경제 공부는 학원을 다니는 것보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저축을 할 수 있게 계속 도와주셨어요. 1,000원을 받았다? 그러면 은행에 가서 저금하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1,000원을 가지고 뭘 살 수 있는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000원이 모이면은 10,000원이 되고 10,000원이 모이면 100만 원이 되고 그렇게 돈이 모였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또 한 번 설명을 해주셨고 부동산을 이렇게 보러 다니실 때 저를 항상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뭘 보아야 된다, 이 지역은 뭐가 좋다 이런 것도 데리고 다니면서 설명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만큼 학원보다 더 중요한 경제 공부가 있거든요. 대학에 들어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필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먼저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그거를 쉽게 아이들한테 알려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세 가지는 좀 중요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아이가 돈을 모으는 습관을 들이게 하는 겁니다. 단순히 아이한테 저금해라, 10,000원 줬으니까 이건 쓰지 말고 저축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돈을 왜 모아야 되는지 계속 설명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갖고 싶은 장난감이 있어요. 그러면 장난감이 예를 들어 10만 원이다. 봉투에 장난감 이름을 써놓습니다. 갖고 싶은 장난감을 쓰고 그 안에 돈을 차근차근 모이게 합니다. 용돈을 받아서 그 돈이 모이기 때문에 1,000원, 2,000원, 10,000원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렇게 10만 원이라는 돈이 모였을 때 아이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돈을 모았는데 이렇게 노력을 해서 모은 돈으로 장난감을 사는 게 가치 있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근원에는 뭐가 있느냐? 용돈을 주는 것에 또 있습니다. 용돈을 부모님이 기분 좋다고 1,000원, 2,000원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저희 집에는 메뉴판처럼 가격표가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 1,000원, 분리수거를 하면 1,000원 이렇게 가격표가 있거든요. 내가 노동을 해서 돈을 벌게 하고 그 돈을 저축한 다음 그 돈으로 소비를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어린아이더라도 내가 힘들게 돈을 모아서
쉽게 소비를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가치 있는 소비가 무엇인지 아이가 스스로 생각을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돈을 모아야 되는 이유가 더 커지는 거고, 그리고 내 소비가 가치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봉투 안에 돈이 모이면은 그게 다가 아니죠. 그 봉투를 가지고 저금을 하러 은행을 갑니다. 은행에 가는 것도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굉장히 은행이란 곳을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청원경찰분도 계시고 은행원들이 딱딱하게 앉아있기 때문에 좀 경직될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스스로 통장을 만들어 보게 하고 ATM기에서 통장 정리를 해서 내가 모은 돈이 지금 얼마야 이렇게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은 아이들도 그 금액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재미를 느끼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금액이 모였을 때 네가 지금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 라고 한 번씩 보여주는 것도 돈을 모으는 재미를 알게 해주는 습관을 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등학생 때는 돈을 모으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시고, 중고등학생으로 가신다면은 투자 상품을 선택하는 습관까지 들여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돈이 어느 정도 모였다면은 단순히 저금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발매하는 펀드 같은 투자 상품에 한 번씩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되실 수 있습니다. 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 그리고 소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가치의 판단입니다. 이거는 소비뿐만 아니라 투자할 때도 중요한데요. 부동산 투자에서 실패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가치 판단이 좀 어려워서 실패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퇴직을 해서 2억이 생겼습니다. 분양하는 회사에서 2억만 투자하면은 이 상품은 월세를 얼마씩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가치를 판단하지 못하고 바로 그냥 투자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부동산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이게 좋은 건지 아닌지, 진짜인지 거짓인지 가치 판단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치 판단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 자녀가 어리다라고 하면은 가치 판단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은 저는 마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트에 가서 태어나서 한 번도 만두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서 만두를 먹으면 어떨까요? 아마 신세계를 맛보게 되실 거예요. 너무 맛있어서 바로 그 만두를 사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 만두를 이미 먹어본 사람들은 시식코너에서 주는 만두를 먹었을 때 이 만두는 내가 저번에 샀던 만두보다 맛이 없는데 가격이 더 비싸네, 이렇게 내 기준에 맞는 가치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 마트에 데려갔을 때 사실 시식코너를 꼭 데려가요. 네가 봤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옳겠니? 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다 맛있다라고 할 거예요. 그거에 점점 익숙해지면은 가격 대비해서 저걸 선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가치 있는 소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고요. 이게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도 투자로 발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는 소비가 얼만큼 효용이 있느냐를 또 봤을 때는,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 고민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더 좋아하는 건 뭐가 있죠? 아마 탕수육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아이는 무조건 탕수육을 사달라고 할 거예요. 메뉴판을 놓고 아이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짜장면은 왜 7,000원인데 탕수육은 30,000원일까?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탕수육은 고기가 더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다 맞는 이야기예요. 아이가 비싼 상품은 왜 비싼지 스스로 먼저 판단하게 하는 겁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이게 왜 비싼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짜장면이라는 거는 한 그릇을 놓고 혼자서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근데 탕수육이라는 건 어때요? 양도 많지만 가운데 크게 두고 여러 사람이 먹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즉 먹으면서 많은 대화도 나누고, 어른 같은 경우는 같이 술도 먹을 수 있잖아요. 즉 이 음식 전체를 소비하는 시간이 짜장면보다 길다라는 겁니다.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탕수육은 그만큼 내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시간이 길다라는 겁니다. 공간이 가치로 변한다, 그리고 시간이 가치로 변한다까지 이야기를 해줄 수 있거든요. 이런 사례들은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아이들하고 다니면서 부모님들도 의심을 해보시면은 아마 더 교육적 효과가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아이들을 다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면은 여러 아파트를 다니면서 사실 놀이터에 놔뒀었던 것 같아요. 다 단계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지역에 익숙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어른이 되어서도 새로운 지역에 가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시거나 익숙해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습관은 어렸을 때부터 깨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삶 그리고 다양한 환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매주 다른 지역으로 좀 데려가서 놀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새로 생긴 아파트 단지에 가서 놀 수도 있고요. 어느 날은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가서도 놀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새로 생긴 아파트 단지는 수영장이 있는 아파트 단지도 있었고요. 워터파크처럼 이렇게 놀이터에서 물이 나오는 아파트 단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안에 카페도 있었고 키즈 카페도 있었고 이런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 반면, 오래된 아파트는 뭐 모래바닥에 있었고 거기서 철로 되어 있는 미끄럼틀 이런 놀이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겠어요? 맨 처음에 새로 생긴 놀이터, 뭐 물이 나오는 놀이터 이런 거를 무조건 좋다라고 할 겁니다. 아이랑 한번 대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 이 아파트는 이렇게 놀이터도 있고 다 좋지만 너희가 학교를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이 주변에 학교가 있을까? 이 아파트는 이런 놀이시설이 있는데 이거를 공짜로 우리가 이용한 걸까? 아파트 관리비는 너한테 얼마가 부과가 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서 과연 그것이 내가 돈을 내는 것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진 다음에는 그 환경이 나한테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해요. 아이가 처음에 다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아마 대여섯 번 이야기도 아이는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이는 부동산과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눈을 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아파트 단지를 보고 나서 저희는 주변에서 꼭 밥을 먹습니다. 그 주변 상권이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뭐 학원이 어디 있다? 아니면 우리가 밥 먹을 수 있는 지역이 어디 있다? 지하철역이 어디 있다? 버스 정류장이 어디 있다라고 하는 거를 걸어 다니면서 그 주변 지역을 보게 됩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체득이 되는 겁니다. 저희는 지나가면서 모델하우스가 있으면 한 번씩 들어가 봐요. 처음에 아이들을 데려가면 아마 눈이 휘둥그레질 겁니다. 모델하우스에 가면 너무 이쁘거든요. 그 안에 있는 모형들도 불이 들어오고 너무 예쁩니다. 근데 저희는 아이들한테 모델하우스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모델하우스 아파트가 지어져 있는 현장을 꼭 갑니다. 돌아다니면서 이 지역은 지금 공사장이지만 뭐가 들어올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내가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지역 아파트를 쳐보시면 됩니다. 그럼 주변에 뭐가 있는지도 나오고요. 개발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해 보시면은 그 주변으로 앞으로 몇 년 뒤에 뭐 도로가 뚫린다 혹은 지하철이 뚫린다 이런 정보까지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한 번씩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요. 뭐 음식점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어요. 아직 뭐 명품도 잘 나가지만 다이소도 잘 나가는 게 또 우리나라의 현실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저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남들하고 비교를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스스로도 그거를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SNS를 열다 보면은 다들 왜 이렇게 이쁘고 잘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명품 있고 차도 되게 좋고 집도 좋고 이런데 사실 제가 가진 거를 돌아보면 그들과 못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은 한없이 불행해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예전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너무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좋은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 아파트는 너무 비싼 아파트라서 사람들이 다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는 마지막으로 그 아파트에 올라가서 생을 마감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아파트에 올라갔다 그래요. 그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는데 뛰어내리면서 모든 집들을 다 보게 된 겁니다. 행복해 보이기만 했던 그 비싼 집에 사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울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슬퍼하는 사람도 있었고 수많은 불행이 집 안에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멀리서 보는 거는 좋은 아파트 그리고 경이로움 이런 것들이었는데 실제 그 안을 하나하나 보기 시작했더니 그들도 나와 똑같은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도 사실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누가 어디에 투자해서 얼마 벌었대, 누가 여기에 투자해서 얼마 벌었대 라는 거에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내 기준을 가지고 오랫동안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분명 빛을 발할 수 있고 그게 더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 길일 겁니다. 투자를 하면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순간 투자를 그만하게 되실 거거든요.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자기만의 기준과 철칙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아마 행복하게 오래 투자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아마 우리 아이들이 평생 경제적으로 여유를 느끼면서 살 수 있는 힘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금쪽 같은 내 새끼를 금쪽 같은 내 새끼의 안 좋은 버릇을 오은영 박사님이 고쳐줬다라면 금쪽 같은 내 새끼의 경제적인 자립은 조은희 박사가 책임지겠습니다.